그다음에 아까 안 하신 분을 좀 제가 우선적으로 좀 드리려다 보니까 저쪽 그 끝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네요. 저 아니고 앞에 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이재은 기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후보자님은 교수 시절부터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오셨는데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 5천 개 이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현재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인이 되신 민정수석 당시에도 또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해 반감도 표출하기도 해서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됐었는데요. 과거 특목고 비판, 성적급 지급 방식 등 많은 게시글로 인해 언행 불리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께서 쓰신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SNS 행보를 계속하고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습니다.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는 제가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던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는 저는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올렸던 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개혁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등등 관련해서 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했던 것이지 특별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현재 SNS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저의 SNS에서 아주 제가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로서는 제가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SNS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SNS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의 SNS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질, 무게, 내용 등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 새기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쪽 뒤편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질문하셨죠? 안 하신 분 옆에 안 하신 분 먼저 드리려고요. 그 옆에. 예. 좀 가능한 한 안 하신 분을 좀 먼저 손 드시면 그분들 먼저 해드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음에 그 하신 분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권기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님이 제3비례 벌금제를 하신다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먼저 하셨던 거라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냐고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법 쪽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재산벌금 비례제 또는 일수벌금제라고 통상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 점에서도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그 재산비례벌금제 관련해서 이것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외국의 경우에 그걸 다 전제로 하면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총액 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고 이 실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럼 방법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다른 나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늘나라에 있는 뭐 전혀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합니다만은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 하신 분 저 뒤쪽에 맨 뒤에. 예, 저 한국일보 이현주 기자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약정 금액이 왜 74억 원에 달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 펀드 정관에 보면 그 약정한 대로 캐피털 콜이 있을 때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 가족분들도 납입 가능한 10억 5천만 원만 약정을 하면 되는데 왜 7배에 달하는 약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운용사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면 운용사 측에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약정 금액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촌 조카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가족 중에 유일한 투자 전문가가 오촌 조카밖에 없어서 이제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촌 조카분이 그 코링크와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본인이 총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것을 투자 당시에 후보자 가족 측에게 설명을 안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만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처와 가족이 이제 그 당시 시점에 제가 확인은 지금 근래에 뭐 2, 3주 사이에 한 것입니다만은 당시에 애초부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 가족도 그 10억 외에는 이미 추가로 출자할 가용 자금이 없음을 그 시점부터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나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그 캐피털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또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또 저도 확인했고 그 회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도 추가 투자금 요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약정을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10억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약정서가 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느 분인지 제가 그 오후에 질문하신데 제 답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금융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그 금융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그 사모펀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이쪽에 답변 안 하신 분 지금 주로 가급적 제가 한 가지 한번 드리고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만 먼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좀 공평하게 돈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씩 하는 두 번 세 번 하는 분이 있다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더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금수저 진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지했던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그런 바른 금수저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따님 문제라든지 후보자님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금수저들과 정치인들과 똑같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누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후보자님께 좀 더 실망감이 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무례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본인이 혹시 야당에 속하셨다면 후보자님과 같은 배경, 같은 의혹, 결점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임명에 찬성하시겠는지 또 오히려 후보자님보다 의혹이 없는 다른 사람이 사법 개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지 아까 본인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시민 등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 왜 근데 그게 꼭 후보자님이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출퇴근 시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법이니 불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제도, 그 합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문제로 얘기하면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거기 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잘 좀 모자랐습니다. 실제 국어 시험만 치면 중학교 때 뭐 양을 받았습니다. 국어 문제를 독해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는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는 어디에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정도에 다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럼 얘한테 맞는 거는 외고다라는 판단을 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외고 갔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뒤로 인턴십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라와 학교에서 권했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뭐 그걸 조작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았던 그 자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에게는 딸은 몰라도 저에게는 진보와 개혁을 얘기를 해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도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불철저한 아빠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너 그거 가지 마라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는 외고 가겠다 했을 때 너 외고 가지 마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 하에서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야당이 저를 반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판, 저 개인의 비판뿐만 아니라 저희 전 가족, 현재의 전 가족과 과거의 가족까지 포함된 엄청난 비판과 검증을 겪으면서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의 불평등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나 부익부 빈익빈익의 문제나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에 대해서 불철저했습니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선봉에 서서 개혁하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아닌 정치적 민주화라거나 권력기관 개혁이라거나 법제도 개혁이라거나 이런 쪽에 몰두하고 매진해 왔습니다.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편한 것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새삼 저는 정치적 민주화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훨씬 더 어려운 거구나. 투표를 자유롭게 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 부의 세습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를 느낍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반성합니다. 네. 안 하신 분이 앞에 안 하셨네? 예. 앞에 네, 포커스 데일리 최갑수 기자입니다. 우선 그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제1의 그 정책 현안이었던 사법 검찰 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가 됐지만 번번이 좌초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신을 좀 듣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장관 후보 지명 후에 여러 언론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후보께서 가짜 뉴스라고 해명도 해오셨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소신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짜 뉴스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허위 조작 정보, 허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바뀌고,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는 법 정책입니다. 그 점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계없다. 언론 자유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제가 제 개인 관련해서도 몇 가지 예를 아까 오후 중에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합의로,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부처 장관, 즉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한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사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님이 주도가 돼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의원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무일 총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의 순회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역시 지금 물론 검찰에서 일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이 얘기됐을 때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일본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소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경찰 힘이 좀 센 편인데요.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하나씩 보게 되면 또 미국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을 합니다. 검사장을 선거를 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을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안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수사를 합니다.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나라별로 또 여러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각 검찰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안기부나 군부가 가장 센 힘이었다면 그 뒤로 국정원이나 군부 같은 경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 검찰개혁의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을 했고 민정수석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